14차 시 2강 점포 상품 및 매출 관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 및 어떤 항목 관리인데 이거는 이제 손익 마인드. 그래서 유통에서는 유통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 마인드, 어떤 이익 마인드 이거를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비용 항목 및 비용 관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손익 마인드, 손익 마인드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해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이익으로 구성되겠죠. 손익계산서는 수익 요인, 수익이 어떤 것이 수익이 나는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익이 얼마냐, 이 수익, 비용, 이거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세 가지 항목은 수익과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 점포를 운영하면서나 점포를 관리하면서나 어떤 손익 마인드로 수익이 얼마인가, 비용이 얼마나 나는가, 우리 점포의 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프랜차이즈 점포도 마찬가지고 소매점의 점포도 마찬가지고 편의점의 점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점포의 수익이 얼마인지, 무엇인지, 비용이 무엇인지, 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뭐냐?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가장 대표적인 건 매출액 증가가 수익의 증가다.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자산의 유출,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비용이다. 그래서 매출 원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이자, 비용 나가는 거, 비용의 지출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단기 순이익,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손익을 따질 때 항상 손익계산서라는 어떤 지표를 따진다고 하지 말고 수익이 어떤 요인이 있나, 비용이 어떤 요인이 있나, 이익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수익, 비용, 이익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바라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관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매출액, 어떤 수익, 그 다음에 원가 부분, 매출 원가 부분부터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 매출 총이익에서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을 빼면 경상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인데 이 장표보다는 다음 장에 나오는 5가지 이익으로만 봐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장표에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5가지 이익이다. 이건 뭐야?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어떤 매장의 매장에서 발생되는 치킨집, 커피숍 이런 데서 매장에서 매출액이 발생이 돼요.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그 매출액에서 매출에 발생되는 원가를 빼면, 매출에 소요되는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판촉비, 지급 수수료 이런 거를 제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어떤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빼면은, 영업의 손익을 빼면은 경상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특별손익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법인세를 세금을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우리 점포로 관리할 때는 주로 이렇게 경상이익까지만 주로 얘기를 해요. 경상이익, 영업의 손익. 그리고 이제 또 점포에서는 또
영업이익까지만 관리도 많이 하고, 점포는 영업이익만 나면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부 비용인 영업의 손익이나 손익, 이게 본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본부 소관이잖아요. 본부. 이건 점포 소관이고, 그래서 점포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의 이익은 영업이익까지가 점포와 직접 이익이 되는 거죠. 개별 점포는. 그리고 본부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상권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업이익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뭐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인건비가 영업부서 인건비는 판매비고 관리부서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를 총칭으로 말해요. 그래서 동일한 인건비라도 영업직 직원 인건비는 판매비, 총무직 직원의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로 구분해야 하지만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는 한 가지 개정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출에 관계되는 매출 총 이익과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이 두 가지 이익이 어떤 점포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어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는 뭐냐? 제품을 판매하기에 들어간 비용. 이걸 판매비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비.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수도강열비, 배달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감가상각비 이러한 것들을 판매비라고 그래요. 판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 식당 같은 데서 식당에서의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건비, 임대료. 그래서 식당에서는 비용을 아까 영업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가율, 원가, 인건비, 임대율 이 세 가지를 원가니까 푸드 비용, 인건비를 L 비용, 레이버, 임대료를 렌트, FLR 이렇게 얘기해요. FLR 비용이 원가,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60% 이내로 관리가 되면 식당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60% 이내로 원가, 인건비, 임대료를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인건비와 임대료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이니까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으면 해요. 또 일반 관리비는 어떤 거냐? 일반 관리비는 점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수선 유지비라든지 통신비, 차량 유지비, 점포에 관련된 화재 보험료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들이 일반 관리비다. 일반 관리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일반 관리비다.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이게 판매비 및 일반 관리는 인건비, 임대료, 수도강열비, 복리후생비, 기타 비용인데 이것이 매출액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래서 판매관리비 비율을 얼마느냐. 그래서 판매관리비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 관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합계이고 판매관리 비율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점포는 판매 관리비를 15%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 라든지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지. 판매 관리비를 몇 프로로 유지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수립해서 그에 걸맞게 그의 근사치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판매 관리비 방법.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다. 근데 2,700만 원이 판매 관리비다. 그럼 판매 관리비 비율이 54%다. 여기는 지금 판매 관리비 비율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판매 관리비는 이제 이런 거예요. 통제 가능 비용이 있고 통제 불가능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료 이런 거는 내가 통제를 불가능한 거야. 그죠?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이라든지 소모품비 뭐 이런 거는 점포에서 관리가 되지만 픽스된 고정비 이런 거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내가 판매 관리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과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노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으로 나누면 영업이익률을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비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영업이익률이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률이 몇 %이냐. 이거를 비율로 말한 게 영업이익률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나누는 거고 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비율로 산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율로.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5%만 돼도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5% 정도만 돼도. 영업이익률 공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사례를 한번 풀어봅시다.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야. 매출 총이익이 3,200만 원이야. 판매 관리비가 2,700만 원일 때 영업이익은 어떠느냐. 영업이익은. 그러면은 어찌됐든 매출 총이익 3,200만 원에서 판매 관리비 2,700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500만 원으로 나누면 10%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10%다. 영업이익률이 10%라는 건 되게 높은 숫자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10%를 높으면 상당히 점포가 잘 관리되는 점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 판매 관리비율이 몇 %인지 이걸 비율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10%라면 영업이익률 10%가 월별 영업이익률, 연도별 영업이익률 이런 거를 쭉 숫자로 놓고 월별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영업이익률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2월 달이나 1월 달에 설날 같은 경우가 있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모든 달이 영업이익률이 동일하지 않는 거지. 매출액도 2월 달하고 2월 달, 8월 달이 가장 작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보통 유통업체는 2월 달에 영업일수도 적지만 3월 달 계약하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2월 달에 전략하잖아요. 3월 달에 등록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2월 달 매출 적고 또 여름, 8월 달은 슈퍼마켓이라든지 특정 점포는 매출이 많은데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8월 달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월별로도 그 매출의 편차가 심하지만 영업이익률도 월별로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별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월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와 판매 관리 비용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또 따져보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런데 어떤 10%면 10%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제조업체라든지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 인건비 비율을 5% 안으로 묶으려고 많이 또 노력하는 업체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5%,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매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또 목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년도의 매출이 인건비 비율이 4.8%였기 때문에 올해는 4.7%로 마이너스 1% 감소시키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비율을 전년도 대비 또 목표 대비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 같은 거는 동업계하고 비교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동업계 인건비는 좀 금지 자료를 교환하기가 매출액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는 동업계하고 교류가 좀 되는데 인건비를 동업계하고 그냥 막 교류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정보 교환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한번 좀 따져보면 월 매출액이 5,000원인데 인건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럼 20%. 이거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많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좀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20%였다면 이번 달에는 18%로 좀 놓친다든지. 이게 왜 고정비인데 왜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야근, 야근, 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매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아니면 매출액을 늘려서 인건비 비율을 낮추려면 동일한 인건비를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야근을 조금 축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감축한다는 얘기,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 이런 거하고 바로 또 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매출액을 늘려서 매출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율이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이런 거가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란, 임대료, 판매비용 임대 관리비 중에서 임대료가 많이 차지하는데 임대료란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임대료라고 한다. 임대료는 구성이 한 3가지로 돼 있어요. 임대료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라는 게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이거는 건물주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건물주에게 월 보증금 5,000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걸고 월별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가 월 500만 원씩 실제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에게. 그게 보증금과 임대료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이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 세입자에게 채무로 담보해 놓는 거예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월세를 안 내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보증금으로 닫고 월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는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임차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 연간으로 하면 연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는 건물주하고 관계되는 임대료와 보증금이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와 건물 임차의 부수에서 장소의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멸성이에요. 건물주한테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 번째 권리금이 형성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시설 권리금이에요. 내가 커피숍을 운영할 건데 기존에
하고 있는 집에 커피숍을 운영을 하면은 내가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집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사용한다는 대가로 권리금을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자리가 오랫동안 커피숍을 했기 때문에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나는 들어가서 커피숍을 하면 기본적으로 월 300명씩 아니면 월 1000명씩 고정 고객이 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고정 고객이 오는 것이 있어서 영업 권리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쳐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데 권리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업종마다 많이 다르는데 1년간 영업이익금, 1년간 이익금, 커피숍이 월 500만 원씩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권리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달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 막 이렇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사고 파는데 슈퍼마켓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이익이 난다. 그 점포에.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이 권리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권리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 CU GS가 점포 확장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CU 점포가 더 많으냐, GS 점포가 더 많으냐, 누가 점포 수가 많으냐가 어떤 초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점포를 늘리려고 막 권리금을 많이씩 주고 점포를 인수하고 편의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 근데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착정해서 월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평당 임대료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평당 임대료로 나눠서 임대료 비율,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료로 낮출 수도 있고 평당으로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니 임대료가 평당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평당 막 서울 도시권에는 평당 임대료가 한 20만 원 정도예요. 여기 16만 원 나왔네.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고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은 30평일 때 얼마냐? 30평을 500만 원으로 나오니까 16만 원이다. 매출액이 네? 어떤 월 임대료가 500인데 그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다. 10%가 임대료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10%다. 그런데 이제 보통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하루 매출이 3.3% 되잖아요. 30일 잡고 그러면 3.3%니까 임대료 구성비가 5%를 넘어가면은 임대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3% 나면 임대료가 좀 적다. 편의점 같은 경우도 5%를 넘어가면 임대료가 편의점 그래도 이익률이 높으니까 한 5% 넘으면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편의점은 좀 더 높으니까 슈퍼보다는. 근데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물건을 편의점이나 마트나 슈퍼 이런 데는 상품을 사다가 그대로 마진을 붙여서 이익률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률이 적으니까 임대료 구성비가 막 10%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 원가율이 40%, 50% 미만이니까 임대료가 10% 돼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업종별로 임대료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다는 거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임대료 때문에 건물주만 영업을 하다 보면 건물주만 남고 건물주만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벌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자가 건물로 장사하면 계속 영업이익을 하게 되면 건물값이 올라서
나중에 수익을 다 회수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간 사람이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임대료만 주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장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만 좋은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건물주 배불러주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매출액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남들 임대 수준이 우리 점포 임대료가 옆집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임대료 수준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 수준을.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어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은 회사에서 반드시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점포가 책임져야 될 이익이에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되면 그 점포는 완전히 손익상으로 문제가 있는 점포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그 점포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점포다. 그래서 적어도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점포 관리자는 영업이익은 플러스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정리를 하는 건 매장 관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매장에서 머천다이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봤어요. 머천다이징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봤는데, 머천다이징이 뭐냐? 머천다이징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적합한 장소, 적합한 시점, 적합한 수량, 적합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같은데 활동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한다. 이 머천다이징은 유통업체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천다이징은 MD라고 하는 거예요. MD 업무. MD는 어떤 상품을, 무슨 상품을 팔 건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팔 건가, 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가격에 팔 건가, 이러한 유통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항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머천다이징을 하는 사람이 MD라고 그래요. MD. 그래서 MD는 머천다이징을 하는 사람을 MD라고 하는데, 이 MD는 유통업체에서 핵심 인력이다. 핵심 인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통업체에 취직할 때 어느 부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MD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MD를 많이 하기도 해요. MD를 다 유통업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하면 MD 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장관리자는 영업직이라고 그러고, 상품본부라고 해서 상품본부라는 부서명으로 해서 상품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MD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MD는 어떻게 한다고요? MD는 보통 카테고리별로 있다.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슈퍼마켓 같으면 수산 MD, 농산물 MD, 축산 MD, 그다음에 가공식품 MD, 일배, 우유, 유제품 이런 일배 MD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품 MD, 그다음에 일상생활용품 MD 이렇게 구분해요, MD를. 그리고 이제 팀도 보통 어떤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 어떤 유통업체 그 상품부 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팀, 야채팀, 과일팀, 그다음에 공산품팀, 일배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식품하고 1차 식품이라고 주로 이제 상품 구분을 카테고리를 구분할 때 1차 식품은 야채, 청과 축산, 수산 이런 걸 1차 식품. 그다음에 이 공산품은 뭐예요? 그루서리, 그다음에 일배식품, 그다음에 일상생활용품 이렇게 해서 부분 만약에 담당 임원이 2명이다 그러면 신선식품 MD 부문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공산품 부문 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MD 조직이 어찌됐든 핵심 조직.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MD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유통업체 같은 데서는 인원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냥 매장에서는 근무 시간도 길고 또 펌이 안 나잖아. 근데 상품본부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MD는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 펌도 나고 또 힘도 있잖아요. 뭘 하니까 힘도 있어요? 구매를 하잖아요, MD가. POG라고 해서 구매를. 그러니까 MD는 어떤 일을 하냐면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상품 진열도가 있잖아요. 그 진열도를 그려주는 사람이 MD야. 그 진열도를 픽스 시켜주는 거지. 근데 진열도에 의해서 진열하는 사람은 영업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POG라고 하는 상품 진열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MD이기 때문에 그 MD를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상품 관리 쪽에서 단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단품 관리도 되게 중요한 말. SKU라고 한다. 점포의 스탁 키핑 유니트, 재고 보관 단위인데 이거는 가장 말단의 상품 분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품의 식별 관리 코드인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몇 SKU를 취급하느냐. 당신의 점포는 몇 SKU냐 그래요. 그럼 백화점은 5만에서 막 8만 SKU다. 편의점, 마트는 4만 SKU다. 대형 슈퍼마켓 3만 SKU다. 편의점 본부는 3만 5천에서 4만 SKU를 취급해요. 근데 각각 점포별로는 2천 SKU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2천 SKU 안팎인데 편의점에 2천 가지 상품을 취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편의점에 2천 SKU를 취급하는데 2천 가지 상품을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천 가지 상품을 취급하는데 매출액은 20%에서 매출액이 80%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400가지. 예? 400가지 상품을 잘 알면 편의점 상품을 다 아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400가지 상품을 다 안다. 그러면 편의점을 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관심 있으면 편의점에 알바부터 좀 시작해서 편의점에 상품을 200가지, 400가지, 한 20% 되는 400가지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판매 동향 이런 걸 안다면 내가 생각할 때 바로 편의점에도 우리가 매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 좋은 점이 많아요. 편의점이 왜 좋냐면 24시간 불을 켜주고 24시간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는 상품이 많아. 2,000가지를 팔고 있어. 그러니까 상품을 2,000가지를 판다는 얘기는 올 수 있는 상품 고객이 많다는 거죠. 2,000가지를 판매하니까 세탁소에 올 수 있는 손님은 한정돼 있어요. 세탁물만 맡겨야 되니까. 청과 가게는 청과만 사야 되니까 청과를 사는 사람만 와. 근데 편의점은 2,000가지 내야 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편의점 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편의점 전도사는 아니지만 편의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PB 상품. PB 상품은 뭐냐?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을 NB라고 해요. 내셔널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유통업체에서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PB라고 한다. 근데 PB는 왜 만드냐?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요즘은 제조업체 이주 시장에서 유통업체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대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다 대기업화되고 커지고 파워가 세니까 그 파워가 세진 유통업체의 힘과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PB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업체도 위탁을 받은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된 후에 유통업체 이름이나 유통업체가 개발한 브랜드명으로 해당 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PB 상품이라고 그런다. 근데 PB의 구성비가 편의점은 35%를 막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RD라는 어떤 그런 업체는 한 95% 독일의 업체인데 95%를 PB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 상품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트코 PB 상품, 커클랜드라는 브랜드.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쿠팡이나 쿠팡에서 지금 매출액을 얼마 한다고요? 5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액을 견인하는 게 로켓 배송으로 견인하는데 그 로켓 배송 상품이 많은 PB 상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네이버도 그러한 공동구매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앞으로는 네이버와 쿠팡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에서는 또 상품 회전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상품 회전율. 상품 회전율 관리를 해야 된다. 상품 회전율. 상품 회전율은 뭐냐? 매출액이 얼마만큼 재고가 팔려나가느냐. 얼마만큼 빨리 매입된 재고가 얼마나 팔려나가느냐 비율이 상품 회전율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으로는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다. 근데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는데 평균 재고액은 뭐냐? 기초 재고액 플러스 기말 재고액 나누기 2가 평균 재고액이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우리가 회전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매출액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이 좌석이 30좌석을 가지고 있어요. 30좌석을. 테이블 수가. 근데 고객이 30명이 와. 30명. 그러면 1회전 된 거지. 한 바퀴 돌았다. 5바퀴 돌면 식당은 논하는 거예요. 식당은. 그래서 5바퀴 돌면 150명 고객이 오면 5바퀴 도는 거예요. 5바퀴 돌려면 어떻게 장사해요? 점심 장사 2번, 저녁 장사 3번 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 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 근데 회전율은 품목별로 회전율을 또 상품 구할 수 있잖아요. 회전율이 높은 상품. 회전율이 높은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재고 관리. 재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 또 뭐냐? 매장의 재고 관리는 적정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재고는 비용이니까. 재고는 비용이다. 재고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평균 100만 원씩 파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을 일평균 100만 원씩 똑같이 파는데 한 사람은 재고를 1000만 원 갖고 파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갖고 100만 원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500만 원 갖고 100만 원 파는 사람보다 1000만 원 갖고 100만 원 파는 사람은 투자비가 500만 원이 더 들어. 그 얘기는 투자 비용이 더블로 든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 비용이 더블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의 목적은 적정한 재고량을 가지고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운전 자금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적정 재고 관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적정 재고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입선출을 실시하네요. 입고 순서에 의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입고 순서에 의해서 판매되지 않으면은 먼저 들어온 거가 먼저 팔려야지 자꾸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면 들어온 게 재고로 쌓이면 유통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장 재고를 방지해야 된다. 쌓이는 안 팔리는 재고가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안 팔리는 재고가 있으면 그 안 팔리는 이유를 분석해서 팔릴 수 있도록 매가 인하를 하는데 가격을 인하해서 판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재고 관리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실제 재고량을 파악한다. 장부에는 존재하나 실제 재고가 없는 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부는 존재하나 실제 없는 재고가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 재고량을 파악한다. 그래서 매장 재고 관리는 적정 재고가 중요하다. 적정 재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고는 곧 비용이기 때문에 적정 재고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 절감은
곧 운전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입선출을 설치하고 사장 재고를 방지하고 실제 재고량을 파악해서 매장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재고 관리는 제대로 된다. 그리고 매출 목표만 실적 관리 부분은 이렇게 했죠. 매출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은 매출액과 원가로 매출액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매출액과 원가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매출액을 객수와 객단가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매출액을 점포 면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매출액을 인적 요율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매출액을 시간 요율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매출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매출 목표 실적을 잘 관리하고 개수 관리를 잘하면 할수록 점포의 매출 목표는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 관리가 점포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중요한 거를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숫자로 표현됐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숫자 관리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숫자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거를 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 항목비 또 비용 관리를 점포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점포가 책임져야 될 이익인 영업이익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까지 이야기를 하고 유통 상권 분석론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